자, 오늘은 한글 서예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한글 서예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저도 또 한글 서예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를 예전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글 서예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연습을 꾸준히 해가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글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여전히 궁서체, 편년체를 가지고 한글 서예를 연마를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상에 떠도는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한번 써보는 그런 연습을 임서죠. 그런 임서를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는지 등등 이렇게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궁수제 편연체를 쓰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왕이지체를 안 썼더니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왕이지체를 안 써야 된다, 쓰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것만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글 연습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좀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한글 서예에 대해서 공부하는 패턴을 좀 이렇게 잘 정립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액자에다가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글씨를, 한글 글씨를 쓰고 이 그림을 이렇게 덧대어 주면 이렇게 어우러지죠. 그 글씨가 그림을 뒷받침해주고, 이 그림이 또 글씨를 도와줘요. 비록 이런 것들의 행위는 요즘의 캘리그라피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 이전 조선시대 때나 뭐 고려시대 때 선조들도 뭐 매화나 난초 쓰고 옆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이 결국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림이 있고 또 글이 있으면 어우러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문인 하나 20칸을 그리고 나서 옆에다 글 하나 써주면 어우러지고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글도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일러스트 그림이라든가 수채화 이런 걸 그려놓고 한글 글씨를 한번 써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같은 그림을 뭐 이렇게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그러면 이 글도 어우러지고 이 그림도 어우러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꼭 글씨 종이에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대와 여행을 떠나요. 이 한글 글씨체는 저도 이제 인터넷을 보고 임서를 한 것입니다. 제 글씨체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 특수한 재질의 이 종이에요. 이 뭐 열을 가하면 확 한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조그마한 플라스틱처럼 돼요. 그래서 이게 열쇠고리를 누가 만든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봤는데, 이것은 붓으로 쓴 건 아닙니다. 물론 붓으로 썼죠. 붓으로 썼는데 이 먹물이 아니에요. 에나멜 물감입니다. 여기 붓으로 먹물로 안 써져요. 이 플라스틱 종이가. 그래서 이제 에나멜 물감으로 했고, 물론 붓도 수채화 붓입니다. 저희가 이제 붓글 쓰는 붓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관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뭐 전통 서예 붓으로만 써야 서예고, 뭐 수채화 붓,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붓으로 쓰면 붓글씨가 아닐까요? 옛날에 뭐 금문이라 그래서 뭐 칼로 쓴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념, 그리고 꼭 종이에만 써야 되는 게 아니다. 붓으로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다. 조각하는 것도 서예고요. 이렇게 다른 재질로 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요즘에 나무 부러뜨려서 이 나무 뒤로도 글씨를 씁니다. 그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일종의 서예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 전통 서예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죠. 거부감이 있는데 시대가 변하는 거죠. 그림도 사조가 변하는데 이 서예 사조 안 변화가지고 앞으로 천년 만년 계속 이 사조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봐서 좋다 하고 자꾸 선호도가
있는 그 시대의 패턴을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뭐 캘리그라피나 서예를 굳이 구분하려고 드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붓펜으로 썼어요. 붓펜, 이 구레다케라는 펜인데요. 저는 이제 이 구레다케 펜 중에서도 이렇게 좀 요게 이건 좀 짧은 거구나. 긴 것도 있습니다. 여기 긴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했는데 이 구레다케 펜으로 썼어요. 지금 전통 서예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구레다케 펜으로 썼을 때 이 구도나 뭐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통 서예하고 뭐 큰 차이 없이 쓰는데 이 획이 지나갈 때 이 획이 밋밋하죠. 이 변화를 물론 줄 수도 있어요. 이걸로도 두껍게 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이 엣지 같은 것이 이 전통 서예에서 이렇게 엣지가 다양하게 변하는 그런 느낌의 맛이 안 살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구레다케 펜으로도 약간 번짐의 효과를 주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질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레다케 펜으로 쓰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는 이 붓으로 전통 서예 붓으로 캘리그라피를 하는 것을 좀 지향하는 의미에서 그걸 가지고 이러한 맛을 내거나 이러한 맛에 덧대서 더 풍부한 맛을 내는 그런 이제 붓글씨를 추구하는 것이죠. 저 개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각자 취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금 그 동행이라는 글씨를 만약에 이 구레다케 펜으로 쓴다면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 붓하고 좀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동행입니다. 캘리그라피 임서하듯이 이 동행이라는 디자인을 한번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사한 디자인이죠. 붓펜으로도 한번 써보고 전통 서예 붓으로도 한번 써보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동행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좀 커지지 않겠나 싶은데 이 동행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조금만 한번 더 크게 한번 써볼까요? 너무 좀 확대하지 않고 여기서 쓰는 거를 한번 좀 보일 수 있도록. 이게 붓펜이요. 이 먹물이 다시 한번 좀 크게 붓펜으로 좀 크게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뭐 붓펜도 있잖아요. 제가 붓펜을 가지고 한번 써보니까 이 붓펜도 중봉을 잡아야 돼요. 붓펜도 중봉을 안 잡고 쓰니까 안 써져요. 옆으로 쓸면은. 그래서 이게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중봉 잡고 하는 것은 이 붓펜도 똑같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동행 쓸 때요. 이렇게 쓰는 거 하고요. 여기 펴서 중봉 잡고 쓰는 거하고는 획이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다시 갈 때는 다시 면 뒤집고요. 이것도 면 뒤집고 이것도 다시 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글씨가 돼요. 이 붓펜도. 참 신기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 붓펜으로 쓰면은 뭐 글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뭐 손색 없이 쓰고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엣지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보이죠. 제가 봐도 한계가 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계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분이 캘리그라피의 이 디자인 서체들이 한 90% 정도 이상은 붓펜으로 쓴 것들이에요. 붓펜이나 또는 다른 뭐 매직이나 이런 펜으로 쓴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똑같이 이제 쓰면은 이 붓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만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디자인에 입각해서 붓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할 때 디자인 참고 사항으로서 캘리그라피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이 캘리그라피를 이제 인터넷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강의를 많이 하세요.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무게 중심을 이 선에 둘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 붙여서 위에 선을 일치시키고 밑을 자유롭게 둘 것인지 아니면은 위를 자유롭게 하고 밑을 맞출 것인지 뭐 등등 이런 거. 그리고 또 네모칸 안에서 이 받침대하고 이 모음 자음의 구분을 둬서 행자를 읽을 때 이렇게 쓰고 뭐 행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구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바를 여러분하고 좀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 그 캘리그래피나 이 서예, 한글 서예가 맛이 있으려면 한자나 한글이나 동일한 것이 이 구도와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구도와 디자인은 물론 중요해요.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덧대서 회계 변화. 회계 변화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붓이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가서 이 모든 엣지가 동일하게 빠지는 그러한 회계 변화는 좀 서예에서는 좀 따분하게 여기는 것 같고 또 이 우리나라 전통 한글 서예의 디자인적인 창작을 할 때 이 구도, 디자인, 이 자음과 모음의 배치, 받침의 배치만 디자인이 아니고 이 획 하나하나를 그을 때 획의 변화도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이런 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획을 변화를 주는 거죠.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이 같은 획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이 다양한 획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획의 변화를 주는 것, 이 엣지의 변화를 주는 것도 디자인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캘리그라피가 대체적으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붓으로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 대상이 아니죠. 붓펜으로 쓰면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음의 배치, 모음의 배치, 받침의 배치 그런 것만 숙달되면은 캘리그라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전통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의 경우는 회계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행을 붓으로 한번 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붓펜으로 쓴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이 획의 변화나 이 갈필 또는 이 엣지의 변화를 주기가 훨씬 편해요. 이 붓으로 쓰는 것이. 붓펜으로 쓰면 이러한 표현이 한계가 와요. 그래서 붓펜으로 쓰는 게 좋다, 뭐 붓으로 쓰는 게 좋다, 다 좋지만은요, 좀 더 다양한 변화와 다양한 서체를 개발하고 쓰기 위해서 변화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멋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붓이 유리하죠. 붓은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자 같은 경우도요. 이 캘리그라피가 중요하게 있는 건 두껍게 썼다가 얇게 쓰고, 이렇게 두껍게 한번 썼다가 얇게 쓰고, 크게 썼다가 적게 쓰고 하는 변화를 유도해내면서 글씨에 멋을 주거든요. 근데 그 멋에 플러스 더해서 이 붓펜은 엣지의 변화와 획의 다양성의 변화, 이 갈필 같은 걸 유도해내고 이 흐름의 느낌이 다르고 하는 것을 플러스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캘리그라피를 쓸 때 붓펜으로 쓰면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들은 붓으로 써야 그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붓으로 써야지만. 그래서 그 같은 글씨를 쓸 때도 캘리그라피가 요구하는 디자인적인 요소도 다 참고해야 돼요. 저는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를 하면서 거기에 서예하시는 분들은 캘리그래퍼들이 하지 못하는 더 장점을 갖고 계시잖아요. 붓의 놀림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더해버리면 서예하시는 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월등하게 잘 쓸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캘리그라프 하시는 분들이 붓글씨를 전혀 입문을 안 하고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절반, 내가 알기로는 100%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붓글씨에 입문 없이 그냥 바로 캘리그라피로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은 이 붓글씨의 다양성 맛을 캘리그라피로 못 내죠. 못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 박경원 씨가 그 비판했듯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얇게 그리죠. 그리고 선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그려서 이렇게 획을 덧대서 그리면은 느낌이 전혀 달라요. 일회성, 즉 한 번에 의해서 써서 다시는 그 획을 구현하지 못하는 단 하나로 끝나는 그 일회성이 붓글씨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니까 뭐 울퉁불퉁하면 좀 불편하네, 이거 좀 마무리 좀 할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서예하시는 분들이 안진경, 구양순, 왕이지 이런 걸 충분히 임서하시고, 이 붓놀림, 즉 운필이 되고 중붕이 잡히면은 빨리 그러한 임서를 좀 버리시고 한문이 됐든 한글이 됐든, 한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획이 굵으면은 굵고, 어떤 거는 얇게 쓰고, 방향이 하나로 있으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때는 두껍고, 어떤 건 더 두껍게 이렇게 쓰고, 자, 이런 한 작업들을 한자도 해요. 한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한글에 와서 이 동행을 그렇게 쓰는 것이죠. 동행을 이 획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이 절도 좀 넣고요. 절 넣으면서 획의 다양성, 갈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쓰면은 한글에 멋이 생긴다. 캘리그래퍼 하시는 분들처럼 이 디귿자를 여기다 두고 이거를 기울기를 이렇게 하고 받침대를 어느 비율에다가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놓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플러스 서예가 가지고 있는 장점 플러스, 그러면은 기존의 캘리그래퍼들은 이 서예를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예 하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쁜 한글, 좋은 한글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입각해서 좀 연습을 좀 하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한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노래라는 거를 한번 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좀 파고들고 기울기도 각자 좀 다르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 기울기 좀 다르게 하고 두께 좀 다르게 하고 이 공간과 공간을 좀 먹으로 침투해 가면서
가급적 좀 오밀조밀하게 모여지고 그리고 또 개성 있게 쓰고 이 무게 중심을 전체 노래라는 그 두 글씨를 놓고 봤을 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게 이렇게 두꺼우면 이쪽 밑에 쪽에다 무게 중심을 둬서 밸런스를 맞추고 이러한 몇 가지만을 좀 고려해가면서 평소에 자기가 쓰는 그런 필체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캘리그라피의 기본이 아닌가, 서예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노래라는 글씨를 한번 써보고 동영상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